안녕하십니까. 저녁 식사는 든든하게 하셨는지요? 날씨가 제법 쌀쌀합니다. 오늘 이렇게 제 목소리를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평양에서 오랫동안 간부 생활을 하다 자유의 품으로 넘어온 김철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나만의 따뜻한 방바닥에 앉아 여러분께 지난날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아마 텔레비전 뉴스에서 한 번쯤 보셨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화면 속에 자주 등장하는 북한의 그 모녀, 바로 김주애와 리설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화려한 모피 코트를 입고 김정은 위원장 옆에 서 있는 그 어린 소녀와 그 곁을 지키는 어머니 리설주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아이고, 저 어린 것이 벌써부터 저런 대접을 받는구나 싶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엄마 닮아서 참 곱다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 부러울 것 없는 왕족처럼 보이지요. 하지만 평양 내부에서, 그것도 그들의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저희들의 생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에는 잡히지 않는 미세한 떨림, 화려한 조명 뒤에 숨겨진 차가운 그림자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뉴스 앵커들이 전하지 못하는 진짜 평양의 속사정을 아주 속 시원하게 털어놓을까 합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표정, 듣지 못하는 한숨 소리를 보고 들을 기회가 있었던 저의 생생한 증언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평양의 겨울바람은 정말 매섭습니다. 대동강 물이 꽁꽁 얼어붙어서 트럭이 지나다닐 정도니까요. 차를 애는 듯한 칼바람이 불던 어느 날, 열병식이 열렸습니다. 수만 명의 군인들이 발을 맞추고 주민들이 꽃술을 흔드는 그 거대한 광장은 열기로 가득 차 보이지만 사실 단상 위는 뼛속까지 시린 긴장감이 감돕니다. 그런데 그 추운 날, 유독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리설주 여사와 딸 김주애였습니다. 남조선 뉴스에서는 이걸 두고 후계자 수업이다, 김정은의 딸 사랑이 대단하다 하면서 떠들썩했지요. 백두혈통의 사대가 등장했다며 전문가들이 분석하느라 바빴습니다. 하지만 제가 평양의 행사장에서 단상 아래 간부석에서 직접 느낀 공기는 사뭇 달랐습니다. 여러분도 자식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엄마가 자식 챙기는 건 세상에 이치고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옷매무새도 만져주고 머리카락도 넘겨주고 추우면 옷깃도 여며주는 게 부모 마음이지요. 우리니 어머니들도 전쟁통에 피난 가면서 자식들 손 놓칠세라 끈으로 묶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리설주가 딸을 대하는 모습은 그런 평범한 모성애라고 하기에는 어딘가 좀 부자연스럽고 너무나 필사적이었습니다. 한 번은 김정은 위원장이 중요한 부대 시찰을 나갔을 때였습니다. 미사일 발사대 앞에서 사진을 찍는 행사였는데 카메라 앞에서는 다들 웃고 박수치고 만세를 부르느라 정신이 없었지요. 그런데 카메라가 잠시 다른 곳을 비출 때, 혹은 행사가 잠시 중단되어 휴식을 취할 때 리설주 여사가 딸 김주애의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건 그냥 다정하게 손을 잡은 게 아니었습니다. 어찌나 세게 잡았는지 그 고운 손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을 정도였습니다. 마치 거친 파도 속에서 밧줄을 놓치면 죽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처럼 그 아이의 손을 생명줄처럼 꽉 쥐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가 내 곁에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손을 놓는 순간 나는 절벽 아래로 떨어진다고 외치는 것 같은 절박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때 제 옆에 있던 다른 호위국 간부들도 눈치를 챘는지 저에게 슬쩍 눈짓을 보냈습니다. 여사 동지 눈빛이 예사롭지 않구만 기래. 어린애를 저리 험한 자리에 세우니 어미 마음이 오죽하겠소 하며 혀를 차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실 북한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이인자는 절대 살아남지 못하는 곳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고모부였던 장성택이 하루아침에 처형당하는 걸 눈앞에서 본 사람들입니다. 형제도 죽이고 고모부도 죽이는 그 살벌한 권력 다툼 속에서 자기 배 아파 낳은 어린 딸을 그 한복판에 세워야 하는 어미의 심정. 그건 권력의 달콤함보다는 공포에 가까웠을 겁니다. 당시 김씨 일가를 근접 경호하는 호위사령부 쪽에 아는 동무가 하나 있었습니다. 워낙 입이 무거운 친구인데 술이 몇 순배 돌고 나니 은밀하게 저한테만 털어놓더군요. 위에서 내려온 지시가 아주 독특하다고 했습니다.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아이와 어미가 절대 1m 이상 떨어지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아이가 실수할까봐 그러는 줄 알았습니다. 애들이야 어디로 튈지 모르고 돌발 행동이라도 하면 최고 존엄의 권위에 흠집이 나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동행의 의미가 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리설주 여사가 딸을 챙기는 게 아니라 마치 딸의 그림자처럼 혹은 딸을 보호하는 방패막이처럼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지요. 겉으로 보기엔 세상 부러울 것 없는 백두혈통의 로열 패밀리 같아 보였지만 그 속내는 우리니 일반 백성들보다 더 불안하고 초조한 하루하루였던 겁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서 딸의 손을 꽉 잡고 있던 리설주 여사. 그녀는 과연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그토록 딸에게 집착하듯 붙어 있어야 했을까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저 모성애가 참 지극하구나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평양 시내 고위층 사이에 아주 기이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나서야 저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아, 이게 단순히 엄마 마음이 아니었구나. 무시무시한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었구나 하고 말입니다. 자, 아까 제가 평양 시내에 이상한 소문이 돌았다고 말씀드렸지요. 그게 참 묘하고도 섬뜩한 내용이었습니다. 보통 최고 지도자의 가족 이야기는 함부로 입에 올리면 쥐도 새도 모르게 잡혀갑니다. 보이부 귀가 얼마나 밝은지 이불 속에서 한 말도 다 듣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니까요. 그래서 평양 사람들은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며 항상 입조심을 합니다. 그런데도 간부들 사이에서 또 평양의 고급 식당 귀퉁이방에서 아름아름 퍼지던 말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이를 절대 혼자 두지 말라는 짓이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옛날 6.25 전쟁 직후나 시집살이 고되게 하던 시절 기억하십니까? 시어머니가 며느리 감시하라고 시누이를 딱 붙여놓거나 아니면 집안일 할 때 딴짓 못하게 감시자 하나 붙여놓던 그 시절 말입니다. 혹은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게 만들었던 오가작 통법 같은 거 말입니다. 평양에서 돌던 소문이 딱 그런 모양새였습니다. 단순히 어린아이가 위험하니까 엄마가 붙어있으라는 보호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당 중앙,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서기실에서 내려온 지침 자체가 김주애 동지의 모든 동선에 리설주 여사가 반드시 동행해야 하며 단독 행동을 자제시켜야 한다는 식이었으니까요. 이건 보호라기보다는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게 만드는 족쇄와도 같았습니다. 제가 당시에 알고 지내던 노동당 서기실 직원이 한 명 있었습니다. 권력의 핵심부에서 문서를 다루는 친구라 아는 게 많은 사람이었지요. 어느 날 그 친구가 제 집에 놀러와서 술이 거나하게 취해서는 깊은 한숨을 푹 쉬며 그러더군요. 형님, 이게 참 웃기는 일입니다. 엄마가 딸을 챙기는 게 아니라 딸이 가는 길에 엄마가 배치되는 꼴입니다. 배치라니요. 군대도 아니고 물건도 아니고 가족끼리 배치라는 말을 쓴다는 게 얼마나 기막힌 일입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평양 권력의 생리를 알면 무릎을 치실 겁니다. 김주애라는 어린아이가 갑자기 백두혈통의 미래로 떠오르면서 어머니인 리설주의 위치가 아주 애매해진 겁니다. 북한 체제 특성상 후계자가 정해지면 그 생모의 영향력이 너무 커지는 것을 경계합니다. 과거 김정일 위원장 때도 그랬고 김일성 주석 때도 그랬습니다. 외척이 바로 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핑계로 어머니를 고립시키는 경우가 많았지요. 혹시나 리설주 여사가 자기 세력을 만들거나 딸을 앞세워 딴 마음을 먹지 못하도록 오히려 딸 옆에 딱 붙여놓고 일거수일투족을 대중에게 공개하게 만든 것이죠. 만약 리설주가 딸 없이 혼자 다니면서 간부들을 만나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그게 또 다른 권력의 싹이 될까 두려웠을 겁니다. 아내가 아닌 잠재적인 경쟁자로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동반은 선택이 아니라 규칙이었습니다. 어르신들 보시기에 그 모녀가 손잡고 걷는 게 다정해 보였을지 몰라도 저희 눈에는 그게 서로를 묶어놓은 사슬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운동회 때 하는 2인 삼각 경기처럼 발을 묶어놓고 너희는 운명 공동체니 딴 생각 말고 같이 움직여라 하는 무언의 압박이었던 셈이지요. 이때부터 평양의 간부들은 눈치를 채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쉬쉬했지만 속으로는 다 알고 있었지요. 아, 리설주 여사의 힘이 예전 같지 않구나. 이제는 아이가 상전이고 어미는 그저 보모 노릇을 하는구나 하고 말입니다. 옛말에 권불 10년이라 했습니다. 아무리 높은 권세도 10년을 못 간다더니 리설주 여사가 처음 등장했을 때 그 당당하던 기세가 딸의 등장과 함께 꺾이는 걸 보면서 참 인생 무상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꽃은 피면 지는 법이라지만 아직 한창 나이인 리설주 여사가 벌써 지는 꽃 취급을 받는 게 짠하기도 했고요. 사람들이 모이면 수군거렸습니다. 야, 봤니?
예전에는 여사님이 앞장서서 걸었는데 이제는 딸내미 뒤치다꺼리 하느라 뒤에 처져서 오더라. 옷도 옛날처럼 화려하게 안 입더라. 이런 말들이 평양의 창광거리 목욕탕에서도 시장 골목에서도 은밀하게 오갔습니다. 이 소문은 단순한 뒷담화가 아니었습니다. 북한 권력 지도가 바뀌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그 신호는 리설주 여사 본인에게는 엄청난 위기감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내가 낳은 딸이 나의 가장 큰 경쟁자가 되는 비극, 그 서막이 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챕터 3. 어머니가 아닌 수행원이 되다 뒷방으로 밀려난 안주인. 여러분, 리설주 여사가 처음 등장했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때가 아마 2012년쯤이었을 겁니다. 짧은 머리에 세련된 투피스를 입고 김정은 위원장 팔짱을 끼고 당당하게 걷던 그 모습 말입니다. 북한 역사상 최고 지도자의 부인이 그렇게 공개적으로, 그것도 남편과 대등하게 나선 건 처음이라 우리도 깜짝 놀랐었지요. 그때 평양 여자들 사이에서는 리설주 패션 따라하기가 유행할 정도였습니다. 리설주가 든 가방, 리설주가 신은 구두가 장마당에서 불티나게 팔렸으니까요. 그때는 정말 평양의 문화를 이끌어가는 주인공이었습니다. 북한의 변화를 상징하는 아이콘 같았지요. 그런데 김주애가 등장하고 나서부터 그 모습이 어떻게 변했는지 자세히 보셨습니까? 아마 눈썰미 좋으신 분들은 이미 느끼셨을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 리설주 여사는 주인공이 아니었습니다. 행사장 맨 앞줄, 가장 조명을 잘 받는 자리, 김정은 위원장의 바로 옆자리, 그 자리는 이제 어린 딸 김주애의 차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천하를 호령할 것 같던 리설주 여사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저 뒤편, 수행원들이 서 있는 자리에 어정쩡하게 서 있거나 딸의 옷매무새를 고쳐주는 모습으로만 카메라에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김정은 위원장이 딸과 귓속말을 하며 웃고 있을 때 리설주 여사는 한 발자국 뒤에서 묵묵히 그들을 바라만 보고 있는 장면도 여러 번 목격되었습니다. 마치 엄마가 아니라 보모나 비서처럼 말입니다. 제가 평양에서 텔레비전을 보면서 혀를 찼던 기억이 납니다. 저거 봐라. 옛날 조선왕조실록에 나오는 이야기랑 똑같니? 세자빈이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이 왕이 되고 어미는 뒷방으로 물러나는 꼴 아닌가. 대비마마가 되기 전까지는 숨죽여 살아야 하는 그 왕실의 법도가 21세기 평양에서 똑같이 벌어지고 있구나 싶었습니다. 평양 사람들은 눈치가 빠릅니다. 살아남으려면 눈치가 빨라야 하니까요. 옷차림 하나, 서 있는 위치 하나만 봐도 권력의 힘이 어디로 쏠리는지 기가 막히게 알아챕니다. 리설주 여사의 옷 색깔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예전에는 붉은색, 파란색 원피스도 자주 입었는데 어느새 검은색, 회색 같은 칙칙한 정장만 입더군요. 화려한 브로치나 목걸이도 줄어들었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죽여야 한다는 압박감이 의상에서부터 드러난 것이지요. 대신 딸 김주애는 어땠습니까? 모피 코트에, 외국 명품 선글라스에, 어른들도 입기 힘든 비싼 옷을 입고 나왔지요. 머리 스타일도 어머니와 비슷하게 꾸며서 마치 리틀 리설주가 아니라 새로운 리설주가 된 것 같은 느낌을 주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옷 입는 취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역할의 변화를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과거의 문화와 예술을 상징하던 퍼스트레이디 리설주가 이제는 오로지 후계자의 어머니로서만 존재하라는 강요를 받고 있었던 겁니다. 너는 이제 꽃이 아니다. 꽃을 피우기 위한 걸음이 되어라. 이런 무언의 압박이 있었겠지요. 자신의 딸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엄마의 마음 물론 있겠지요. 자식이 잘 되면 부모로서 기쁜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화면에 비친 리설주 여사의 표정을 보십시오. 그게 마냥 기쁜 표정이던가요? 저는 그 표정에서 체념과 불안, 그리고 묘한 슬픔을 읽었습니다. 자신이 배 아파 낳은 딸이지만 이제는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권력자가 되어가는 자식. 밥상머리에서 젓가락질 똑바로 하라고 잔소리 한 번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어려운 존재가 되어버린 딸을 바라보는 어미의 심경. 그 복잡한 마음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화려한 무대 위에서 그녀는 점점 투명 인간이 되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조금 더 깊고 은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호위사령부, 김씨 일가의 신변을 책임지는 경호 부대 이야기입니다. 남쪽에서는 경호라고 하면 VIP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만 생각하시지만 북한에서 경호는 감시와 동의어입니다. 지키면서 동시에 감시하는 것. 그게 바로 북한의 경호 시스템입니다. 저는 호위사령부 내부 사정을 잘 아는 후배 녀석과 술자리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평양 소주는 도수가 높아서 몇 잔 들어가면 속내를 털어놓게 되지요. 그 녀석이 취기에 눈을 개슴츠레 뜨고 저에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부장 동지, 위에서 내려오는 경우 수칙이 참 골치 아픕니다. 아이를 중심으로 경우 라인을 짜는데 거기에 어머니를 포함시키느냐 마느냐로 매번 회의가 길어집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상층부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렸던 겁니다. 리설주를 김주혜의 보호자로 볼 것이냐, 아니면 김주혜와 분리해서 따로 관리해야 할 잠재적 위험 요소로 볼 것이냐를 두고 말이죠. 경호원들 사이에서도 리설주 여사를 모셔야 할 대상인지 통제해야 할 대상인지 헷갈려하는 기류가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그들이 택한 방식은 아주 기묘한 동반 시스템이었습니다. 리설주를 김주혜 옆에 붙여두되 주변을 경호원들이 겹겹이 에워싸는 구조를 만든 겁니다. 겉으로는 모녀를 철통같이 보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 갇힌 두 모녀는 서로가 서로의 인질이 된 셈입니다. 탈북하기 직전 평양의 고위 간부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돌았습니다. 지금 평양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은 리설주다. 남편은 핵무기 만들기에 미쳐서 밤낮으로 지하 벙커에 들어가 있고 딸은 권력의 상징으로 추대받느라 여기저기 불려다니고 그 사이에서 그녀는 남편의 아내도 딸의 엄마도 아닌 어정쩡한 위치에서 숨죽여야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 화려한 행사장에서 리설주 여사가 딸의 손을 놓지 못했던 건 어쩌면 그 아이가 자신의 유일한 생명줄이라고 느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이 아이 옆에 있어야만 안전하다. 이 아이 손을 놓는 순간 나는 필요 없는 존재가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공포 말입니다.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김정일 위원장의 여자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첫째 부인 성혜림은 모스크바에서 쓸쓸하게 죽었고 고용이도 병으로 죽기 전까지 마음고생을 심하게 했습니다. 김정은의 생모 고용이조차 살아생전에는 공식 석상에 나서지 못하고 숨어 지냈습니다. 리설주라고 그 역사를 모르겠습니까? 자기도 언젠가 효용 가치가 떨어지면 팽당할 수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더욱 필사적으로 딸에게 매달렸을 겁니다. 딸의 경호원이 되어서라도, 딸의 비서가 되어서라도 그 곁에 붙어 있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요. 북한에서 함께 있다는 말은 반드시 사이가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 눈앞에서 딴짓하지 말라는 경고일 수도 있고 도망가지 못하게 묶어둔다는 뜻일 수도 있다는 사실. 우리 어르신들은 짐작이 가십니까? 이것은 화려한 궁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창살 없는 감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양 내부가 발칵 뒤집힌 사건이 하나 있었지요. 남쪽 뉴스에는 크게 안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같은 내부자들은 대번 알아차리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공기의 흐름이 바뀐다고나 할까요? 평양에서 당 중앙위 간부들을 위한 큰 연회가 열린 날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칠면조 요리며 고급 와인이 즐비하게 차려져 있었지요. 보통 이런 행사에는 김정은 위원장과 딸 김주혜, 그리고 리설주 여사가 나란히 등장하는 게 관례였습니다. 문이 열리고 팡파르가 울리면 세 사람이 손을 잡고 들어와야 했지요. 그런데 그날 웅장한 음악과 함께 문이 열렸는데 김주혜는 아버지 손을 잡고 들어왔는데 늘 그림자처럼 붙어있던 리설주 여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요? 아닙니다. 북한에서는 최고 지도자의 옆자리가 빈다는 건 엄청난 정치적 메시지입니다. 그냥 아파서 못 나왔겠지, 감기 걸렸겠지 하고 순진하게 생각하는 간부는 아무도 없습니다. 북한에서는 죽을 병이 걸리지 않은 이상 최고 지도자의 행사에 빠지는 법은 없습니다. 행사장 안에 있던 간부들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박수는 치고 만세를 외치고 있지만 눈은 서로를 힐끔거리며 묻고 있었습니다. 왜 안 왔지? 무슨 일 있나? 혹시 소청당한 거 아니냐? 어디 유배 간 거 아니냐? 온갖 흉흉한 소문이 그 짧은 순간에 연회장 공기를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맛있는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를 지경이었지요. 그날 김주혜는 엄마 없이 아버지 옆에 앉아서 간부들이 와서 머리를 조아리고 술을 따르는 모습을 보며 주스를 마시고 웃고 떠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지켜보는 어른들의 등골은 서늘했습니다. 엄마가 없는 자리에서 어린 딸이 저렇게 천진난만하게 권력을 누리고 있다니. 이건 정상적인 가족의 모습이 아니었으니까요. 마치 어미 잃은 새끼 호랑이가 숲의 주인 행세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연회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간부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 안의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리설주 여사의 부재는 단순한 결석이 아니라
어떤 권력의 지각 변동을 예고하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분위기가 어땠냐면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았습니다. 리설주 여사와 가까웠던 예술단 출신 인사들이나 그녀를 수행하던 의전 담당자들이 하나둘씩 모습이 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제까지 인사하던 동료가 오늘 출근을 안 합니다. 물어보면 어디 출장 갔다, 사상 교육받으러 갔다 하는데 영영 돌아오지 않습니다. 저는 그때 직감했습니다. 아, 뭔가 사달이 났구나. 딸을 띄우기 위해 엄마를 지우는 작업이 시작됐구나. 하늘의 태양이 두 개일 수 없듯이 김주애라는 새로운 태양을 띄우려면 그 옆에 있는 다른 별들은 빛을 잃어야 하는 법입니다. 설사 그게 어머니라 할지라도 말이죠. 그날 밤 평양의 고위층 아파트 단지에서는 전화벨 소리조차 두려웠습니다. 리설주 여사의 부재는 이제 권력의 축이 완전히 이동했다는 선언이자 누구에게 줄을 서야 할지 다시 생각하라는 무서운 경고였습니다. 엄마 없는 하늘 아래서 권력의 단맛을 먼저 알아버린 10살배기 소녀, 그리고 어딘가에 격리되어 텔레비전으로 딸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을 어머니. 이 비정하고 잔혹한 드라마가 바로 북한 권력의 민낯입니다. 챕터 6점 내부 긴장과 침묵 모두가 숨죽인 밤. 그 사건 이후 평양의 상류층이 모여 사는 중구역과 보통강 구역에는 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구도 리설주 여사의 안부를 묻지 않았습니다. 술자리에서도 사우나에서도 그녀의 이름은 금기어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물어보는 순간 불순분자로 찍힐 수 있으니까요. 왜 최고 지도자의 가정사에 관심을 갖느냐, 딴 마음 있는 거 아니냐 하고 보위부에서 몰아세우면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북한에서 설명 없는 변화는 딱 하나를 의미합니다. 입 다물라. 알려고 하지 마라. 모르는 게 약이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관련된 경우 인력이 싹 물갈이 되었다고 하더군요. 오랫동안 리설주 여사의 머리를 만져주던 미용사, 옷을 챙겨주던 의상 담당자, 심지어 입맛을 맞추던 요리사들까지 다른 곳으로 배치되었다는 얘기가 바람결에 들려왔습니다. 이건 철저한 고립 작전입니다. 리설주 여사의 손발을 다 자르고 오로지 김주애를 위한 새로운 사람들로 그 자리를 채운 것이죠. 집주인이 바뀌면 머슴들부터 바뀐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평양의 권력 구조가 딱 그랬습니다. 제가 탈북을 결심하게 된 계기도 바로 이 즈음이었습니다. 밤에 잠을 자다가도 식은땀이 흘러서 깨곤 했습니다. 아니, 천하를 호령하는 최고 지도자가 자기 마누라한테도 저러는데 우리 같은 간부들 목숨은 파리 목숨으로 알겠구나. 내 자식들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판에 내가 여기서 충성한다고 뭐가 남겠나. 어르신들, 6.25 전쟁 때나 옛날 독재 시절 겪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예측할 수 없는 공포입니다. 차라리 잘못을 해서 벌을 받으면 억울하지는 않지. 어제까지는 충신이었는데 오늘 아침에 간첩이 되어 있고, 어제까지는 국무 대접을 받다가 오늘은 투명 인간 취급을 받는 세상. 도대체 장단을 맞출 수가 없는 겁니다.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목숨을 부지할지 알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 불안감은 사람을 미치게 만듭니다. 제 주변의 간부들도 겉으로는 만세를 부르고 충성을 맹세하지만 속으로는 언제 짐을 싸야 할지, 달러를 어디다 숨겨놔야 할지, 가족들을 데리고 어떻게 도망쳐야 할지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김주애와 리설주의 그 위태로운 관계는 곧 우리 모두의 불안한 미래를 보여주는 거울이었습니다. 권력 서열 1위, 2위도 저렇게 하루아침에 위태로워지는데 하물며 우리 같은 사람들은 오죽하겠습니까? 평양의 화려한 야경 아래서 우리는 모두 떨고 있었습니다. 이웃집에서 누가 잡혀가도 모른 척해야 하고 친구가 사라져도 안부를 물을 수 없는 그 지옥 같은 침묵. 그것이 제가 평양을 떠나야겠다고 결심한 마지막 이유였습니다. 챕터 7점 탈북자의 눈으로 본 쇼쇼인도 가족. 그렇게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어 중국을 거쳐 우여곡절 끝에 이곳 대한민국에 왔습니다. 두만강을 건널 때 차가운 물살에 다리가 얼어붙는 것 같았고, 중국에서 공안을 피해 숨어 지낼 때는 하루가 1년 같았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인천공항에 내려 처음 한국 땅을 밟았을 때 든 생각은 아, 이제 살았다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와서 정착하고 처음 텔레비전을 켰을 때 저는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뉴스에 또 그들이 나오더군요. 김정은, 리설주, 김주애. 화목해 보이는 가족 사진을 띄워놓고 한국 아나운서들이 북한의 로열 패밀리다. 후계 구도가 어떻다 설명하는데
저는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저건 가족이 아닙니다. 비즈니스입니다. 철저하게 연출된 정치쇼입니다. 제 눈에는 보입니다. 아이가 입은 저 비싼 옷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엄마가 짓고 있는 저 미소의 입꼬리가 얼마나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지. 탈북자로서, 그리고 그 내부를 봤던 사람으로서 제가 단언컨대 저것은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 아닙니다. 김주애는 아버지가 만든 거대한 무대 위의 인형이고, 리설주 여사는 그 무대가 무너지지 않게 받치고 있는 소품에 불과합니다. 권력의 중심에서 아이는 상징이 되고, 그 아이 곁에 서 있는 사람은 방패이자 인질이 되는 구조인 겁니다. 저는 한국에 와서 손주 녀석 손을 잡고 독립 편의점에 가서 아이스크림 하나 사주는 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가 할아버지, 이거 맛있어 하며 웃는데 그게 진짜 가족의 행복 아니겠습니까?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자식 예뻐서 사주는 그 마음 말입니다. 남쪽의 부모님들은 아이가 공부 못한다고 걱정하고 사춘기라고 말 안 듣는다고 걱정하시지요. 제가 보기엔 그건 차라리 행복한 고민입니다. 저쪽 독리, 평양의 그 높은 궁전에서는 내 아이가 너무 똑똑해도 걱정, 너무 튀어도 걱정, 심지어 내 아이가 나보다 더 높은 권력을 가져도 공포에 떨어야 합니다. 화려한 백화점 쇼윈도 안에 갇힌 마니킹처럼 그들은 자유가 없습니다. 한국에 와서 제가 제일 좋았던 게 뭔지 아십니까? 주말에 편한 추리닝 바람으로 아내 손잡고 독리공원 산책하면서 떡볶이 사 먹는 거였습니다. 경원도 없고 감시하는 눈도 없고 도청 장치도 없는 그 평범한 일상. 저 높은 곳에 있는 그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누리지 못할 사치이자 행복이지요. 그들은 금으로 만든 감옥에 갇혀 서로를 의심하고 감시하며 살아가고 있는 불쌍한 수감자들일 뿐입니다. 이제 긴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 어찌 들으셨는지요? 밤이 깊어가는데 제 이야기가 너무 무거웠던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김주애와 리설주의 동행, 그것은 단순한 모녀의 나들이가 아니라 북한이라는 체제가 가진 비극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가족조차 믿지 못하고 자식을 체제 유지의 도구로 내세워야 하는 그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권력이란 게 무엇입니까? 잡으려 하면 할수록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 같은 것 아닙니까? 김일성도 같고 김정일도 같습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사랑은 영원하지요. 저는 가끔 고향 쪽 하늘을 보며 생각합니다. 통일이 되면 저 어린아이가 저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평범한 소녀로 살 수 있을까? 그 어머니도 감시의 눈초리 없이 편안하게 딸의 머리를 빗겨주며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니? 하고 물어볼 수 있을까? 권력은 유한하고 인생은 짧습니다. 저들이 아무리 핵무기를 자랑하고 열병식을 화려하게 해도 따뜻한 밥상머리에서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 하나 놓고 가족끼리 나누는 정 하나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가졌다고 큰소리치지만 사실은 가장 소중한 가족의 평화를 잃어버린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오늘 저녁엔 곁에 있는 가족분들 손 한번 꼭 잡아주십시오. 쑥스러우시면 등이라도 한번 토닥여 주십시오. 그리고 멀리 떨어져 사는 자식이 있다면 전화 한 통화 넣어주십시오. 밥은 먹었냐, 별일 없냐 묻는 그 평범한 안부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북한의 그 높은 분들은 평생 가도 못 해볼 그 소중한 행복을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한 번쯤 빌어주십시오. 저 북쪽 땅에도 하루빨리 차가운 권력의 바람이 멈추고 진짜 사람 사는 세상, 따뜻한 가족의 봄이 오기를 말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와 평화가 저 북녘 땅 구석구석까지 전해져서 감시받지 않는 어머니와 딸의 진짜 미소를 볼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족한 사람의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날씨가 춥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 밤도 따뜻하고 평안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평양에서 온 김철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